1967년 일본 재벌 만표 가문의 첫째 아들 태페이는 어느 날 아버지께서 연못에 서 계신 것을 발견. 아버지께 다가가 전날 나눴던 사업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어째서인지 아버지 다이스케는 태페이에게 사업 이야기가 아닌 もう随分と将軍の姿を見かけないな。金色のでかい鯉ですか。将軍は不思議なことにじいさんが手を叩かないと姿を現さなかった。お前が手を叩けばきっと現れるよ。 뜬금없이 연못의 대왕잉어 장군을 보고 싶다고 말하고 할아버지와 쏙 빼닮은 태페이가 손뼉을 치면 분명 장군이 나타날 테니 손뼉을 한번 쳐보라고 권합니다. 반면 태페이는 잉어가 그렇게 오랫동안 안 보인 거라면 죽은 것이라 짐작 아무 기대 없이 손뼉을 쳐보는데요. やっぱりもう死んだんですよ。 놀랍게도 장군이 모습을 드러내고 장군을 목격한 다이스케는 마치 분노한 듯 やはりお前はじいさんの子だ。 얼굴을 기묘하게 일그러뜨립니다. 만표 가문은 창업자이신 할아버지 때부터 위상을 높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높은 열정과 두터운 인망을 바탕으로 지방 소규모 은행을 흡수하며 가문의 덩치를 키웠고 그 뒤를 이은 다이스케가 신중하고 치밀한 전략으로 지방은행에 지나지 않았던 한신은행을 도시은행으로까지 발전. 자신을 이을 후계자로 처음에는 첫째 아들 태페이를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어릴 적부터 아버지보다 할아버지를 따랐던 태페이는 아버지의 뜻에 따르기보다 할아버지가 세우신 한신제철을 키우고 싶다고 열망했고 그렇게 도쿄대학교 금속학과에 진학, 미국 MIT를 거친 뒤 한신은행이 아닌 한신제철에 전무로 취임했습니다. 다이스케는 태페이가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은 것에 분노했지만 그래도 그때까지는 괜찮았습니다. 둘째 아들 김페이 또한 두뇌가 명석해 김페이가 자신의 대를 충분히 이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태페이가 한신제철을 더 키우고 싶다며 한신은행에 거액의 대출을 요구하면서부터 総予算250億？三馬さんよりお電話です。金利の自由化だと？阪神銀行のように資本力で劣るところは預金をどんどん奪われることになるでしょうね。こんな時に何が250億だ。 두 사람의 관계는 점차 틀어지기 시작하고 다이스케는 어떠한 과거를 떠올리며 どうした？ 꽁꽁 숨겨뒀던 분노가 다시금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을 느낍니다. じいさん。 드라마 화려한 일족은 당시 최고의 아이돌이던 기무라 타쿠야가 출연하며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또 하얀 거탑으로 유명한 소설가 야마사키 토요코의 또 다른 소설을 원작으로 제작됐다는 점, 실제 있었던 사건을 바탕으로 이야기가 만들어졌다는 점, 지금의 일본 사회에서는 사라진 재벌과 정략 결혼 등을 다룬다는 점에서 연일 화제였다고 하죠. 작품을 보시면 이거 일본 드라마 맞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야기가 제법 막장입니다. 일본 드라마에서는 보기 드문 출생의 비밀을 다루기 때문이죠. 그래서일까요? 개인적으로 초반에는 이 작품을 보기가 좀 꺼려지더라고요. 제가 막장 소재를 그리 좋아하진 않아서요. 하지만 하얀 거탑 작가의 또 다른 소설이 원작인데다 실제 있었던 사건을 바탕으로 두고 이야기가 쓰여졌다고 하니 그래도 볼만하겠지 싶어서 5, 6화까지 시청해봤어요. 그런데 웬걸 중간에 끊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뒤로 갈수록 작가의 의도가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을 날카롭게 파고들기 위해 막장을 소재로 이용한 작가의 의도가 회를 거듭할수록 명확히 보였거든요. 앞선 줄거리 소개만 들은 분들이시라면 작품을 아직 보지 않은 분이시라면 다이스케가 왜 그토록 첫째 아들을 미워하는지 이해하기가 다소 어렵지 않으실까 싶어요. 저도 초반부만 볼 땐 그랬거든요. 하지만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다이스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다이스케가 태페이를 그토록 미워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실은 태페이가 자신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할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몹쓸 짓을 해 태어난 아이가 바로 태페이인 것이죠. 그래서인지 저는 작품을 처음 봤을 땐
태페이가 다이스케의 친자식이었다면 상황은 달랐을지도 모른다고 짐작했고, 그랬더라면 만표 가문은 보다 화목한 가정을 이뤘을 텐데 라는 생각에 마음 아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를 쓰기 위해 작품을 한 번 더 보다 내가 작품을 잘못 이해한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뭐랄까요? 작품을 잘못 이해했다기보단 다이스케를 잘못 이해했다고 보는 게 더 적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작품을 2번 보고 느낀 점은 바로 다이스케는 전형적인 테이커라는 점이었습니다. 책 기브앤테이크에 나오는 뺏는 자, 그 테이커요. 개인적으로 다이스케와 관련해 가장 기억에 남았던 에피소드는 이케다 지점의 스미다 지점장 에피소드인데요. 다이스케는 정부가 은행 간 합병을 추진하려 한다는 소식을 접한 뒤 정부에 의해 합병을 당하기보다 스스로 먼저 합병을 추진해 대형은행의 행장이 되겠다 다짐, 먼저 10위에 불과한 예금 순위를 9위로 올리겠다 목표하고 目標預金額の底上げが絶対に必要です。新大阪、梅田、北阪神。しかしすでに限度いっぱいともいえる厳しいノルマが課せられているわけですし、どうにか彼ら自らが社の現状を考え目標額上乗せを申し出てくれればいいのですが。 지점장들을 한데 모아 전체 회의를 개최합니다. よって支店長諸君も当初の預金目標額を上方修正して一層励んでもらいたい。その中でも特に奮起を期待したいのは大阪池田支店住田支店長。池田支店の目標額は18億だが、もう少し増やせないものかね。目標額を20億に25億に上方修正したいと考えます。よく言ってくれた。 그리고 주요 지점인 신오사카, 우메다, 키타한신 지점이 아닌 이케다 지점의 스미다 지점장에게 목표액 조정을 요구. 新大阪支店は60億に上方修正します。梅田支店は55億に修正。北阪神は40億に上方修正します。 목표 지점장들이 분위기를 타 자진해서 목표액을 조정하도록 유도하죠. 시간이 흘러 약 한 달이 지났을 무렵 다이스케는 대단히 반가운 소식을 듣습니다. 바로 先ほど連絡が入りまして、大阪池田支店目標の25億を達成いたしました。そうか。 이케다 지점의 스미다 지점장이 약속한 목표액을 달성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스미다 지점장은 住田支店長に電話をつないでくれ。それが連日の徹夜がたたって亡くなったそうです。 휴식 시간도 없이 밤낮으로 일하다 그만 목숨을 잃었다고 하고 原因は持病の狭心症か。知っててあんなに厳しいノルマを与えたんですか。彼は支店長の中で最も忠実な男だったからな。 원하는 상황이 모두 이루어졌다 판단한 다이스케는 그제야 자신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잔혹한 결정을 내렸음을 고백하죠. 그리고 君たち大蔵省の金融再編政策だろ。 자리에 모인 이들이 아연실색하자 재빨리 자신도 어쩔 수 없었다고, 자신 또한 피해자였을 뿐이라고 절규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브앤테이크라는 책을 읽어보셨을까요? 책에 의하면 사람은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나누고자 하는 기버, 두 번째는 받을 만큼 돌려주는 매처, 마지막 세 번째는 뺏고자 하는 테이커라고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너무나도 크게 충격받았어요. 이유는 누군가에게 에너지란 에너지는 다 뺏기고 결국은 잠적한 한 지인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즉 그 두 사람이 각각 테이커와 기버였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동시에 번뜩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어쩌면 인생의 성공이란 테이커만 만나지 않아도 완성될 수 있는 것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테이커를 가려내는 눈만 가져도 인생을 윤택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작품을 소개하며 동시에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테이커와 기버의 특징을 말씀드리고자 해요. 책 기브앤테이크를 바탕으로 본 테이커와 기버의 특징, 즉 다이스케와 테페이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저자에 의하면 테이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윗사람을 대할 땐 기버인 척 가장하고 아랫사람을 대할 때 본성이 드러난다고 하죠. 영국의 시인이자 비평가인 세뮤엘 존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그가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에서 드러난다.
다이스케는 자신이 이용할 만한 직급의 인물에게는 누구보다도 친절하게 대해요. 또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사전에 파악하고 그것을 준비한 뒤엔 이걸 드릴 테니 나에게도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며 자신이 받고 싶은 것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어떤 일이 잘 풀려도 모두 자기가 잘한 덕이라고 생각하고요. 반면 기버에 가까운 태페이는 윗사람 아랫사람 가리지 않고 상대방을 평등하게 대하며 그가 자신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온 힘을 다해 그를 지킵니다. 어떤 일이 잘 풀리면 함께 일한 이들 덕분에 이룰 수 있었다고 진심으로 생각, 동료에게 공을 돌리고요. 君たちのように素晴らしい仲間と一緒に航路建設実現を喜び合うことができて僕は本当に幸せです。 무엇보다 태페이의 진가가 드러나는 부분은 부하 직원이 바다에 빠졌을 때 드러나죠. 전무인 그는 직원을 구하기 위해 기꺼이 바다에 뛰어드는데요. 그런 태페이의 인품을 눈앞에서 목격한 직원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꺼이 태페이에게 충성을 다하겠다 다짐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 저자에 의하면 테이커도 기버도 인맥이 대단히 넓다고 해요. 테이커는 타인의 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이고 기버는 앞서 태페이의 경우를 예로 들었듯 타인을 돕고자 동분서주하다 보니 저절로 인간관계가 넓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이스케는 아랫사람의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만큼 자녀의 결혼까지 이용해서 자신의 행동 범위를 넓히는데요. 반면 태페이는 타인의 사정을 위해 자신의 사정을 뒤로하는 만큼 때로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신이 생각지도 못했던 큰 선물을 받기도 하죠. 매처의 특징 중 하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매처는 자신에게 무언가를 빼앗은 테이커에게 복수하려는 성향도 강하지만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이득을 안겨준 기버에게는 어떻게 해서든 큰 선물을 주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네요. 저자는 이 세상에는 기버와 테이커보다 매처가 대다수라고 말합니다. 때문에 기버와 테이커가 마주하는 이들은 대체로 매처이고 기버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베푼 만큼 돌려받게 된다고 설명하죠. 마찬가지로 테이커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뺏은 만큼 뺏기게 된다고 덧붙입니다. 화려한 일족의 원작자가 이 점을 고려했는지 어떤지는 몰라도 다이스케와 태페이 또한 시간이 흐른 뒤 건넨 만큼 돌려받고 뺏은 만큼 뺏기는데요. 작품의 훌륭한 점은 이러한 흐름을 권선징악 구도로 표현하지 않은 부분이 아닐까 짐작합니다. 즉, 나빠서 벌을 받고 착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닌 이 모든 흐름이 세상을 살아가며 겪게 되는 당연한 이치 중 하나, 그러니까 인간관계의 기본이라고 설파하는 듯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이 점이 제가 많은 분들께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바로 기버는 성공한 기버와 실패한 기버로 나뉜다는 점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의 저자는 성공의 사다리 꼭대기에 오르는 사람은 대체로 테이커 혹은 기버라고 설명해요. 이유는 테이커도 기버도 타인의 에너지를 끌어오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다만 테이커는 성공의 사다리에 쉽게 오르는 반면 기버는 두 가지 방향, 즉 성공의 사다리 꼭대기에 오르거나 아래에 떨어지거나 둘 중 하나의 형태로 드러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기버가 양극단으로 갈라지는 이유는 다름 아닌 테이커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기버와 매처만 만난 기버는 자신이 베푼 만큼 돌려받으니 성공의 사다리 꼭대기에 오르기 쉬워지는 것이고, 테이커를 만난 기버는 자신의 에너지를 테이커에게 쪽쪽 빼앗기니 성공의 사다리 바닥에 떨어지는 것이라고 하죠. 공감 능력이 좋으시기 때문에 훨씬 더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나세요. 공감을 하다 이 사람의 마음과 인생을 다 본인이 떠안아 버려요. 여러분, 이모셔널 뱀파이어라는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 사람과 있으면 쪽쪽 빨리는 거지. 상대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 얘기만 하고. 근데 이 사람과 관계를 단절할 수는 없는 사이야. 대인 관계에서 상대방이 이제 정서적인 뱀파이어 같은 특성이 있으면 인간관계가 굉장히 힘들겠죠. 타인의 사정을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자신의 아픔처럼 느끼는 기버는 연기하는 테이커에게 당하기 정말 쉽습니다. 저는 태페이 또한 그러했다고 생각해요. 참고로 기브 앤 테이크의 저자는 가족이나 친구가 테이커일 경우 우리는 그들의 정체를 쉽게 간파하기 어렵다고 짓기도 했습니다. 아마 태페이도 二人には本当に辛い思いをさせた。すまなかった。親子のわだかまりは水に流してほしい。お父さんにそこまでおっしゃっていただけるとは。専務、阪神銀行から20億の追加融資入金されました。成長です。どうしたんですか専務。よかったじゃないですか。 아버지 다이스케가 테이커라는 사실을 일찍이 간파했음에도 불구
子供の会社が苦しい時に父親が助けるのは当たり前じゃないですか。 그래도 아버지인데 설마 그럴 리 없다는 희망으로 그를 끝까지 믿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저자는 말합니다. 당신이 기벌하면 당신의 에너지를 누구에게 쏟을 것인가를 관계 초반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그리고 그가 테이커라는 확신이 든다면 단단히 마음먹고 태도를 평소의 기버가 아닌 매처의 형태로 바꿔야 한다고 말이죠. 君にはこの件の真実を明確にするという義務もあります。私は万票鉄平の妻です。どんな人生でもあなたについて行きます。私の気持ちはあなたと一緒ですよ。 이건 여담인데요. 여러분들께서는 그렇다면 태페이가 다이스케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해야 했다고 짐작하실까요? 저는 다이스케가 테이커인 만큼, 즉 남보다 자신이 빛나는 것이 중요한 사람인 만큼 심지어 그 대상이 아들일지라도 상대가 자신보다 잘난 것을 기뻐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俺はなぜそこまで鉄平を応援してくださるんですか。鉄平君には強い意志と才能があります。鉄平君にはそれだけの価値があるということです。何か。鉄平にはもったいないお言葉です。 또 타인이 나의 계획대로 움직여서 승리하기를 바라지 자신과 다른 의도로 움직여 승리하는 것을 그리 바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즉 조종하기 쉬운 상대라면 누구든 좋아했을 거라 짐작하는 것이죠. 놀랍게도 김페이는 아버지의 그러한 면면을 태페이보다 일찍 받아들였고 兄さん、あの人には絶対かなわないよ。僕は 때문에 아버지의 뜻에 따라 진로를 결정했습니다. 김페이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것은 그가 친아들이기 때문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비슷한 맥락으로 저는 어쩌면 다이스케는 무의식 중에 태페이가 친아들이 아니기를 바랐을지도 모른다고 예측했습니다. 그래야 자신의 여러 끔찍한 행동의 정당성이 확보되니까요. 지금까지 드라마 주제보다 테이커와 기버의 다툼에 보다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그 점을 부각시킨 것일 뿐 드라마의 완성도를 높인 것은 드라마가 배경으로 둔 실제 사건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데다 재벌 해체 및 기업 합병의 역사를 촘촘히 그려냈고 배우들의 연기에 구멍이 없었으며 대단히 현실적인 시대 배경과 캐릭터들을 통해 우리 인생 전반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줬기 때문이 아닌가 짐작합니다. もしかすると手作りに熱中して必死で夢を追いかけたのもその満たされない思いを埋めるためだったのかもしれない。父もまた僕が生まれたせいでできた心の傷を埋めるために合併という大きな野望を抱いたのかもしれない。 일본 드라마지만 보는 내내 우리나라에도 해당되는 이야기가 참 많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도 그렇듯 지나치게 열심히 사는 부분이 있고 끝에 다다라서야 방향성이 잘못됐었다는 걸 깨닫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요. 미국의 사정도 그리 다르지는 않은지 기브앤테이크의 저자는 직장과 학교가 제로섬 환경으로 설계된 탓에 많은 이들이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을 목표로 삼는 테이커로 양성된다고 설파하고 預金確保のために行員の命まで奪うとは。銀行にこんな過酷な戦争を仕向けたのは大蔵省の金融再編政策だろう。 반면 기버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겠다, 타인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라고 목표하는 만큼 작은 파이를 나누거나 뺏기보다 파이를 키우는 선택을 하니 君のことを本当の息子だと思ってるから、子供の役に立てるってことは親にとっちゃ一番の喜びだから。てっちゃんは昔言ってたよね。せっかく生まれてきたからには誰かを幸せにできる仕事がしたいって。 우리는 앞으로 테이커가 아닌 기버를 더 많이 키우는 환경을, 즉 베푼과 협력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슈테팡이었습니다.